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미국이 953억 달러나 되는 이 군사 지원안을 지난 토요일 표결해서 이 하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얼마씩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네, 950억, 53억 달러의 대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608억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진통을 겪은 것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608억 달러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천억 달러가 이미 가 있는데도 또 언제까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특히 그 공화당 하원의원들 중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사시키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뭐 항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군도 지금 끝내기 수순을 밟는 듯하다가도 또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황이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지원군까지 끊어져 버리면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 기뉴하고 전쟁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지원금이 끊기면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로서는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아주 SOS를 계속 치더라도 워싱턴에서는 지금 수개월째 진통만 겪은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 전 군사 지원비 법안은 상원에서는 이미 2달여 전에 70대 29로 압도적인 차이로 승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원에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2달 동안이나 이제 진통을 겪은 끝에 토요일 날 했는데 사실 금요일 날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절차 표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당적인 지금 어느 이른바 파티라인 보트 당파에 따라서 표결을 하면은 어느 당도 성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공화당 플러스 민주당의 다수가 참여하면 이렇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서 토요일 표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상원안과 다른 것은 4개의 법률로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608억 달러, 이스라엘이 이제 171억 달러 플러스 가자 지구의 92억 달러, 네. 인도적 지원 물자 하는 것까지 해서 264억 달러고요. 인도네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대만 지원이거든요. 네. 대만에 81억 달러. 이렇게 3가지 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중국 틱톡을 1년 안에 팔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의 자회사겠죠.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은 아예 미국에서의 영업을 이용을 금지시키겠다라는 법안도 또 같이 함께 표결에 붙여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른바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네. 패스트 트랙 신속 가결 절차를 하원 본회의장에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면은 3분의 2의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3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됐는데 모조리 지금 300명 이상의 지지를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608억 달러는 찬성 311대 반대 122. 이스라엘은 더 많아서 찬성 366대 반대 58. 대만 지원하는 385대 34.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인데 311명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을 끌어들인 겁니다. 공화당은 절반에 좀 못 미치는 101명이 찬성을 했고요. 네. 공화당의 이제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거 21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전원이 찬성을 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것을 빨리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빨리 처리하기를 주도를 해왔었는데 공화당이 하원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다가 이렇게 그 이른바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과 손잡고 이것을 그 세계 법률 또 틱톡 금지안까지 일사천리로 토요일에 가결시킨 것입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틱톡과 관련한 매각 법안까지 해서 전 방위적으로 지금 군사 지원안이 통과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미국의 군사 전략도 분명해졌다 싶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제 뚜렷해진 게 바로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전폭으로 이제 막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 전선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토도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러시아의 그 침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럽을 방어하는데 미국이 군사 전략을 핵심을 두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특히 그 지금 이번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과의 사이가 상당히 그 좋았던 기억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이 그래도 적어도 휴전이 되거나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이 마지막까지 전폭 지원을 해서 그래도 이번 전쟁을 패배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군사 전략을 아주 분명히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의 입장은 블링컨 국무장관도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172억 달러, 2억 달러 이렇게 나가는 것도 대부분 아이언돔을 비롯한 방어 무기를 보충하는데 보강하는데 이 군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제 아이언돔 하면은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계속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또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사 지원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원 92억 달러는 이제 말 그대로 또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민간인의 인도적 지원을 그 이스라엘 대신에 미국이 해주는 그런 외교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2027년까지 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 침공하겠다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81억 달러 하면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미군 파병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미군이 들어가 있으면은 미국이 포기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만에 대해서도 81억 달러나 지원을 해서 지금 말은 그 공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만의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중국 본토와 지근거리에 있는데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지금 그 공개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정말로 중국 봉쇄는 미국이 아주 진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상징으로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침공을 막겠다라는데 아주 기초자금이나마 81억 달러를 이번에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간이 가장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그렇죠. 이제 바로 상원에서 그 비슷한 그러니까 분리만 됐지 통합법안은 이미 70대 29로 승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분리법안들도 분명히 압도적 지지로 또 초당적 지지로 상원 통과는 이번 주 중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제 최종 승인이 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서명을 하게 되면요 이번 주말 안에 우크라이나에는 무기와 탄약이 갈 것으로 지금 상원 정보위원장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급한 것부터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다른 데 지원하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미국은 무엇을 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고립돼서 모두 사방이 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방어해야 하는 데도 있고 친이스라엘 워싱턴 정치권의 대표적인 인물인 척슈머 상원 대표도 유택이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정치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도 다 유태계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것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으로서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들은 친미지만은 이란 같은 데는 완전히 적대적 아니겠습니까? 네. 적성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 교두보인데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평소에도 원래 그 세큐리티 지원금을 매년 이스라엘에 보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제 방어 비용으로 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과 충돌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확전, 5차 중동전쟁 같은 것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방어는 우리가 아주 전폭 지원하겠지만은 보복 공격과 같은 공격, 오펜스 오퍼레이션은 절대 관여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고 지원도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갈래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방어는 하되 그렇다고 공격, 보복이나 어떤 그 확전의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스라엘은 또 아무리 말려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리면은 네. 공격 작전에 지원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무리 네. 홀로 싸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란에 대한 맞보복에서 보여주듯이 상당히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미국이 이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찌 보면 방어는 지원하되 공격은 불참하는 오히려 그래서 확전을 저지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2달여 만에 이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 하원 내 내홍이 또 되살아났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아주 유명한 그린 하원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 출신의 여성 하원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제 마이크 존슨은 우리 공화당 유권자들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하원 의장도 끝났다. 자신이 이제 사임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그냥 이렇게 민주당과 손잡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마라라고로 지난주에 방문을 해갖고 딱 같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 그거를 틈새를 잘 활용했다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안 중에서 90억 달러 정도는 이제 보면은 요거는 그랜트 무상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탕감할 수 있는 융자다, 론이다라고 차관이라고 하죠. 나라끼리는 차관이라고 이제 말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이거를 딱 마이크 존슨이 반영을 해갖고 공화당 중도파들을 갖다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100명 이상의 지지를 끊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기 아이디어가 거기 반영이 됐고
그리고 마이크 존슨에 대해서 그거는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마이크 존슨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번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이 큰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그래서 자신의 직도 지키면서 또 이렇게 그 전비 이거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에 지원을 끊어버리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어떤 또 전 세계 유럽 국가로부터 어떤 원성을 사겠습니까? 네. 요것을 또 피하는 요런 그 정치력을 아마 발휘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건 남가주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1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 건설이 완료가 되면은 이 열차는 남가주부터 라스베이거스까지 2시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뉴스와 관련한 비용을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자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에서 기사 링크를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남가주에서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고속열차 건설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동안 고속열차를 건설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지만 크게 진전되지는 않아서 사실 도대체 언제 건설되는 거냐 답답해하는 주민들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와우, AP통신이 네.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건설이 진행되면 이제 2028년쯤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028년 그 LA 하계 올림픽에 맞춰서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 고속열차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이 되는 건가요? 남가주에서는 렌토 쿠카몬가에서 시작합니다. 렌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라스베가스 스트립 바로 남쪽까지 운행되는데요. 네. 라스베가스 스트립 바로 남쪽에 건설될 터미널과 렌토 쿠카몬가의 새로운 시설 사이에 철도가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총 218마일, 킬로미터로는 351km에 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라스베가스 가려면 보통 15번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철로는 15번, 이 고속도로 중간에 지어지게 되고요.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빅토빌에 정차역이 하나 생겨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국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 부산까지 네, 또 고속- 새로운 고속열차가 네. 생겼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한 2시간 10분? 15분 그 정도, 정도로 네. 지금 간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가 이거나 네.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울 부산이 320km죠. 그러니까 LA 서울하고 지금 저 렌즈 국화본고에서 라스베가스까지가 355km니까 거의, 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이 길이니까 뭐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고속열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라스베가스까지 2시간 남짓 걸린다는 얘기네요. 네, 이 란초 쿠카몬가부터 라스베가스까지 2시간 조금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차를 타고 가면 이제 15번 고속도로 대신 탈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보통 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네. 남가주 주민들에게 라스베가스는 인기 여행지인 만큼 주말에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수마일에 걸쳐서 교통체증 겪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럼 4시간 훌쩍 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고속 열차가 운행되면 15번 고속도로 혼잡까지도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열차의 속도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되는 건가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속 186마일, 시속 300km 속도에 도달하는 와. 것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신칸센 초고속 열차와 비교를 할 수 있다 하고요. 미국 내 최초의 진정한 고속 여객 철도 노선으로 이 프로젝트를 맡은 브라이트 라인 측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브라이트 라인 홀딩스는 현재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그리고 올랜도 노선의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 올랜도부터 마이애미까지 열차 속도는 최대 시속 125마일, 시속 200km입니다. 지난 2018년에 서비스 개시해서 작년 9월엔 올랜도 국제공항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는데요. 하루에 16번 왕복 여행 제공하고요. 235마일 거리 편도 티켓 가격 $80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운행되는 다른 고속 열차도 함께 보면 이제 보스턴에서 그 워싱턴 DC까지 화물과 통근 서비스 선로 공유하는 엠트랙의 아셈
마셀라가 있죠. 예. 이 열차 최고 속도는 시속 15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스베가스와 남가주를 잇는 이 고속 열차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는 렌초 쿠카몬가에서 라스베가스를 잇는 열차 가장 빠른다는 얘기고 네. 이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차 안의 시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열차 안에 화장실, 와이파이 그리고 음식과 음료 판매하는 곳, 수화물 위탁 옵션을 제공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금은 항공 여행 비용보다는 훨씬 쌀 것으로 그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싸야죠. 네. 그리고 하루에 약 3만 명 정도가 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간 편도 승객은 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라스베가스를 여행하는지 혹시 자료 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약 300만 명인데요. 예. 이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 수는 연간 4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라스베가스 관광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그 라스베가스의 헤르레이드 국제공항 여행객 수가 5,760만 명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루 평균 4만 4천 대 이상 자동차들이 그 15번 고속도로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대한항공이 운행을 직접 했던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그 항공편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잘 라스베가스 모르겠습니다. 가서 네. 즐기시다가 가실 때는 다시 LA로 오셔서 여기서 들어가고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었는데.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빅테크들을 상대로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주정부 간의 대립이 격화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구글이 정치권 또 언론 업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저널리즘 보존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던 구글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둔 일부 언론사 뉴스 링크가 캘리포니아 주민들, 이 주민들의 구글 검색 결과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이용자들의 검색 화면에서는 이 기사 링크를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저널리즘 보존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구글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구글, 메타 같은 그런 빅테크가 지역 언론사들한테요. 네.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AB 866이라고 해서 발의돼서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지금은 게빈 뉴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 법안은 빅테크가 뉴스 컨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검색 결과나 소셜 미디어에 특정 언론 기사의 일부 또는 그런 링크를 표시할 경우엔 그 언론사한테 적당한 그런 대가를 꼭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법안이 마련된 데에는 빅테크와 달리 경영 위기에 직면한 언론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명분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년 동안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엔 광고계에 대한 지배력을 꾸준히 키워왔지만 그런데 미국에선 수천 개의 지역 신문들은 문을 닫았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뭐 광고 수익이 감소하고 해고하기도 하고 파산 같은 그런 운영난을 겪어온 LA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 매체 350여 곳이 지난 18일에 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규제 대상이 된 빅테크는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주 하원 표결을 앞둔 지난해 관련 성명을 냈었는데요. 저널리즘 보존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그냥 없애겠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구글도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은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거 없애면 참 곤란한데. 네, 그러네요. 그러게 우리도 말입니다. 구글 들어가서 뉴스 검색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그러고 나서 구글은 결국 캘리포니아의 저널리즘 보존법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일부 뉴스 링크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단기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구글은 이 법이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기반 뉴스 웹사이트 링크를 검색에서 제외하는 단기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 또 언론사들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마이크 맥과이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는 구글의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위험한 오만이라고 비난했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뉴스 발행인 협회 한 자문위원은 한 회사가 본질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그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심히 우려스럽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전역에 2,200여 개 언론 매체를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는 연방 법무부와 연방 거래위원회 FTC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구글의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게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건 이제 만만치 않아요. 네. 일반인들은 다른 방법을 또 열심히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이외에. 그래도 예. 구글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사를 검색하면은 LA 타임즈의 기사다 그러면 LA 타임즈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의 이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은 거기서 기사를 하나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라디오 코리아의 기사다 그러면 라디오 코리아의 화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화면에서 우리 기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언론사의 화면으로 옮겨주는 것, 홈페이지로 옮겨주는 것은 저는 그게 그렇게 무슨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문제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상하게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더 문제가 좀 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LA 타임스를 기사를 LA 타임스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하나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LA 타임스로서도 별로 그렇게 소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심박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예전에 그 유선 심박동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새롭게 또 무선 심박동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또 오늘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우선 이 심박동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심박동기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네. 이 심박동기는 이제 기계고요. 저희가 이제 심장이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일정하게 이제 뛰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60회 이하로 30회, 40회 정도로 뛰시면서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그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심박동기를 신체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의 심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고 절개한 피부를 통해서 이제 전극을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이 연결하면서 이 심박동기를 피부 아래에 삽입을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는데요. 네.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피부를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전극을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가다 보니까 혈관이 손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에 이제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시술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무선 심박동기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 이런 무선 심박동기는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와는 달리 전극이 없기 때문에 네. 혈관을 통해서 이제 심장에 가서 심장에 직접 삽입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예, 피부 절개로 인한 감염의 우려도 없고 또 합병증이 거의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 심박동기가 있고요. 제세동기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네. 이 심박동기와 제세동기는 매우 비슷하고 또 많으신 분들이 이제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예. 심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60회에서 100회가 정상이지만 60회 이하로 뛸 때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서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심장이 느리게 뛸 때 느리게 뛸 때.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는 게 심박동기고요. 네. 그다음에 제세동기라는 거는 심장이 빨리 뛸 때, 아. 그러니까 100회까지가 정상인데 뭐 140, 150회로 많이 뛸 때 그때 이제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정상으로 뛰게끔
두 개가 사이즈도 비슷하고 기능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하나는 심장이 느리게 뛸 때 작동하는 거고 하나는 심장이 빨리 뛸 때 작동하는 거고 두 개가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요 막 환자가 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제세동기 갖고 와 막 이래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펌핑하고 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세동기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external defibrillator라 그래서 체외에서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제세동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체내에 삽입을 할 수 있는 제세동기고요. 예. 원리는 똑같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제 빈맥이라 그러거든요. 빈맥이 있을 때 전기 자극을 가하는 건데 밖에 있는 큰 기계로 가하는 거냐 아니면 피부 아래에 조그맣게 넣어서 그 기계에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거냐 그렇게 두 개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 보잖아요. 그럼 심장이 안 뛸 때 제세동기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150 이상으로 맥박이 뛸 때 제세동기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헷갈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드라마 볼 때 심장이 안 뛰는 거는요. 네. 실제로 심장이 안 뛰는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부정맥이 있어서 보통 심장이 200회, 300회 정도로 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심장이 200회, 300회 정도로 뛰게 되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심장이 그 200회, 300회 정도로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200회, 300회 정도로 뛰고 있을 경우에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심장을 천천히 정상으로 뛰게끔 돌리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이 부정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뛰기도 하고 뭐 천천히 뛰기도 하고 이게 들쑥날쑥한 것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면 빨리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 천천히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정맥인지에 따라서 제세동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심박동기가 필요한 분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새로 나온 무선 심박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런 무선 심박동기는 사이즈는 보통 그 동전 하나 정도 쿼터 사이즈 25센트짜리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고요. 예. 네. 이제 기존의 심박동기는 피부 아래에다 절개를 하고 약간 사이즈가 테니스 공 정도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그 사이즈지만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그 정도 크기만한 거를 이제 피부 아래 이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였다면 최근에 나온 무선 심박동기는 동전 하나 정도만한 사이즈. 그래서 저희가 혈관을 통해서 그 무선 심박동기를 피부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 안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랑 같이 뛰면서 심장의 박동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희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와, 신박합니다. 그러면 아니 동전 크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동전 크기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총알, 보통 이제 총알 하나 사이즈 정도 그런 조그만 거기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저희가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심장 벽에 붙어서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측정을 해서 보통 심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기를 삽입을 했을 경우에는 심박동기에 의해서 심장이 계속 뛰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60회에서 100회로 뛸 때는 이 심박동기는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요. 심장이 60회 이하로 뛸 때 그때 심박동기가 이제 그 느리게 뛰는 심장을 60회 이상으로 뛰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심박동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심장이 느리게 뛸 때만 정상적으로 뛰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배터리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배터리로 움직이게 되고요.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 같은 경우는 보통 배터리가 10년에서 15년 정도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피부 절개를 하고 기존에 또다시 집어넣죠. 유선 심박동기를 빼내고 어허. 새로운 심박동기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어허. 이 무선 심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허. 요거를 빼낼 필요도 없고 빼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10년, 15년 후에 배터리가 닿으면 저희가 다른 심박동기를 하나 심장에 이식을 하게 돼서 조금만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3, 4개까지도 충분히 이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돼요. 네. 야, 참 과학의 발달이 무섭네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심박동기를 갖게 되면 몸에 있으면은 MRI를 못 찍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그 얘기는 몇 년 전까지는 사실이었고요. 아, 네. 실제로 이제 이 심박동기가 그런 자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자석에 그 심박동기를 갖다 대면 심박동기의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MRI를 찍을 때 굉장히 센 자석의 힘으로 MRI를 찍는데 그런 MRI 기계에 노출이 되면 이 심박동기가 정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정설은 이제 심박동기가 있으신 분들은 MRI를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된 심박동기는 네. MRI를 찍을 수 있는 저희가 영어로는 MRI Compatible Pacemaker 그래서 MRI를 찍을 수 있는 심박동기가 한 5, 6년 전에 개발이 돼서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MRI는 모두 다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더 이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선 심박동기도요. 새로 나온 유선 심박동기도 마찬가지로. 네네, 유선 심박동기도 다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그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심장에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면은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런 작은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조그만 자석 같은 경우로는 거의 영향이 없고요. 아, 예. 이제 굉장히 센 자석 같은 거는 심박동기에 갖다 대면은 그 작용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석은 멀리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비행기 탈 때는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심박동기 있으면 비행기 탈 때 못 타지 않느냐, 네. 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알람이 네, 울리거나 네. 그러지 않느냐 하는데 네. 보통 심박동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심박동기 카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여주시면 네. 심박동기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에 심박동기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공항 검색대에서도 무리 없이 다 이렇게 잘 통과시켜주게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요. 심박동기도 기계니까 작동을 하다가 멈추게 됐을 때 바로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죽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심박동기가 이제 생명을 이제 유지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의사로서 살아온 한 20년 정도 경험에 비춰보면, 예. 이 심박동기가 멈춰서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모든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바로 심박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도 통과를 했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심박동기가 갑자기 이유 없이 멈춰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은 기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박동기도 아무래도 기계이기 때문에 네. 계속 유지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박동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을 한 3개월, 6개월마다 보시면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배터리가 10년, 15년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걸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작동 위험성은 없어요? 네, 심장 그 페이스메이커는 심박동기는 오작동 위험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또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하거나 뭐 심박동기가 갑자기 기능을 멈추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심박동기를 하면 전자레인지 주변에 가면 안 되나요? 그런 말도 네, 있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전자레인지 주변에 가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기파로는 심박동기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네. 전자레인지에 가까이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나온 무선 심박동기는요. 값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무선 심박동기는 값이 아무래도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비싼데요. 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또 이런 무선 심박동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심장내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또 무선 심박동기가 환자분한테 굉장히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다 컨택을 해서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아서 그 심박동기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뛸 때나 아주 느리게 뛸 때나 같은 심박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느리게 뛸 때는 심박동기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뛰게 해야 되고요. 빠르게 뛸 때는 저희가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정상으로 뛰게끔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선 심박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무선 심박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무선 심박동기는 주로 심실에 삽입을 하게 되거든요. 심실, 네. 예, 근데 이제 심방에 만약에 이제 심박동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 그런 무선 심박동기를 심방에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심방에도 삽입할 수 있는 무선 심박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기술이 발전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고 미래에 가면은 이런 무선 심박동기가 유선 심박동기를 대체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심방에 문제가 있어서 심박동기가 필요할 때는 그냥 유선 쓰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유선으로 해서 충분히 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